원자재 시장 이야기로 이어가 볼까요?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최진영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 국제 경제 속에서 원자재 쪽에서 가장 좀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들 뭐가 있을까요? 원자재가 워낙 좀 광범위하잖아요. 어떤 부분 주목하고 계신지 좀 러프하게 질문 일단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사실 주목하는 부분은 네. 좀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사실 많이들 이제 금을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저는 어쨌든 자산은 구분을 두지 말아야 된다라 보거든요. 그래서 금을 말씀하실 때는 제가 좀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실 때 그럼 비트코인 그리고 유가를 말씀하신 분들께는 차라리 천연가스 그리고 구리를 말씀하신 분들한테는 칠레 ETF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좀 가장 큰 포인트가 요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결국 원자재랑 연결지어서 좋아 보이는 자산들이라고 좀 보면서 계속 콜하는 부분들이겠고요. 어떻게 보면 결론을 두 가지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금, 비트코인, 금 대 비트코인, 원유 대 천연가스, 그리고 구리, 칠레 ETF 이제 이렇게 보면서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워낙에 좀 화두니까 비트코인 얘기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비트코인 가격 11만 달러를 넘었다.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어제 5월 22일 이제 11만 달러를 최초로 돌파한 거잖아요. 근데 어제 5월 22일이 공교롭게 피자데이였다고 하더라고요. 이 피자데이가 뭐냐면 15년 전에 10,000개의 비트코인으로 피자 2개를 주문을 최초로 한 게 이게 피자데이의 이제 원조다라고 하는데 어제 비트코인 1개가 이제 11만 달러를 넘어선 거니까 당시 피자 2개와 맞바꾼 금액이 우리 돈으로 5만 5천 원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1조 5천억 원이더라고요. 야, 이거 이제 주인공 얼굴도 제가 봤는데 기분이 어떨까 좀 싶기는 한데 비트코인 계속 갑니다, 위원님. 예, 저는 네. 비트코인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비트코인이 강해질 땐 금은 잠시 쉬어가는 과거의 패턴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금현물 ETF랑 비트코인 현물 ETF의 자금 유출입을 갖다 같이 놓고 보면은 금 유입이 많아질 때는 비트코인 현물 ETF로 자금 유입이 소강 상태 들어가고 다시 또 비트코인 유입이 많아질 땐 금이 소강 상태 들어가면서 손바뀜이 이루어지는데 그럼 비트코인이 왜 좋아질 것이고 어째서 그러니까 금의 경쟁자로서 비트코인이 수요를 이탈을 시키게끔 만드는가를 봤었을 때 유동성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 때도 출연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유동성이 가장 큰 핵심이다. 비트코인은 유동성을 3개월 정도 후행합니다. 전 세계 유동성 지수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주요 국가의 12개 국가의 유동성을 갖다 추종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봤었을 때 유동성, 앞으로 3개월 후로 보면은 유동성은 여기서 더 비약적으로 올라가는 그림으로 놓고 볼 수 있고, 그럼 그에 맞춰서 비트코인도 더 강해진다라 볼 수 있죠. 그래서 특히 중요한 점은 아직 지수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네네. 결국 뭐가 반영이 안 됐냐면은 아직 중국의 PBOC가 유동성을 뿌린 거가 반영이 안 됐다라는 거죠. 지급 준비를 갖다가 50bp 내리고 LPR 금리 마찬가지로 내렸죠. 10bp 내리고 그리고 앞으로 중국 현지에서는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경기를 더 부양하기 위해서 50bp의 지준율과 10bp의 LPR 금리를 또 내릴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중국이 올해 신규 발행한 부채가 그리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통화정책 완화한 것과 앞으로 추가적으로 완화할 부분을 같이 계산을 해보면은 달러 환산시 최소 못해 1.3에서 1.5조 달러예요. 자, 그런데 이게 아직 유동성 지수에 반영이 안 돼 있고 중요한 점은 페드예요. 페드는 당장 금리 인하는 여전히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중요한 점 SRL 규제를 완화할 수 있거든요. 즉 은행 규제를 완화할 경우에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도 지난주 때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아이비들의 유동성 레버리지 효과를 2조 달러 정도 풀 수 있다라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이걸 두 나라만 합산해도 3.5조 달러예요. 이거는 사실상 QE거든요. 그러니까 QE가 아니지만 QE인 거예요. 돈이 다 튀어나오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 유동성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반영할 걸 감안하면은 비트코인은 더욱더 달려갈 수밖에 없고 그 말즉슨 경쟁자 비트코인이 강해질 때는 가격의 상대 성과를 보면은 금은 저조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실제로 비트코인과 금 가격 간의 상대 성과를 그리면은 유동성 지수를 정확하게 3개월을 후행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트코인 그럼 전 더 강해진다 보고 금은 계속 쉬어갈 수밖에 없는 그 그림으로 놓고 봐야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금과 비트코인을 지금 말씀 중에 경쟁이라고 표현해 주셨잖아요. 금은 뭐 안전자산의 정말 대표 주자인데 언제부터 이 둘이 경쟁 관계가 된 거예요? 비트코인 안전자산 쪽으로 완전히 간 겁니까? 뭐 비트코인 사실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저는 사실 이걸 자산을 구분하진 않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다 아니다를 좀 떠나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공급이 희소한 자산이에요. 그리고 모두가 사고 싶어 하고,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걸 신뢰를 주고 있죠. 점점 사람들이. 그래서 시가총액이 점점 순위가 올라가고 있죠. 미국 시장에서. 중요한 점은 시가총액 순위가 올라가고 있는데 공급은 희소한데 그러면은 통화 유통 속도가 중요해지죠. 자, 통화의 유통 속도에 따라서 실물 가치는 변하죠. 마치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풍부해질수록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왜? 실물 자산이니까요. 단 물론 핵심지가 유독 올라가겠지만 마찬가지로 코인은 여러 가지 코인이 있는데 비트코인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가장 중요한 코인인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안전자산으로서가 아니라 가장 대표적인 자산의 성격이고 코인 안에서 그러면은 얘가 결국 공급은 희소한데 유통 속도가 빨라진다. 그러니 유동성에 추종을 하는 것이고 사실 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금이 귀금속 섹터에서 가장 희소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간단해요. 공급이 희소하니까. 결국 모든 산업금속 결국 메탈은 전부 다 같은 한 축인데 그 메탈 안에서 뭐 구리도 있고 히토류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지만은 왜 금이 유독 귀할까? 우리의 인지 속에 갇혀 있고 결국 그게 희소하고 모두 다 갖고 싶어하고 거기서 출발한다면은 저는 그래서 자산에 있어서 안전 자산을 구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중요한 건 공급은 희소하고 왜 금은 부산물로만 얻어지고 통화 유통 속도가 중요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놓고 볼 수 있겠죠. 미국과 중국 뭐 여러 SLR 은행 규제 완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양국 합쳐서 3.5조 달러라고 하셨나요? 네, 양적 완화와 같은 양적 완화가 아니지만 사실상은 돈이 풀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주목해 봐야 된다 하셨고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요 영향도 좀 있다. 이런 얘기가 참 많은데 공교롭게도 달러 가치에 대해서는 달러 약세 이 부분은 좀 위협을 받고 있는데 달러 때문에 비트코인은 조금 더 뭔가 안전한 자산으로 약간 변화하는 움직임 이게 좀 아이러니랄까 좀 해석을 어떻게 봐야 될까 싶긴 하거든요. 사실 저는 비트코인이 통화를 대체한다 보진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왜 통화를 그러니까 금이 여전히 달러를 대체를 못하는 것처럼 그렇죠. 단지 그거죠. 결국 우리는 해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만 활용하는 거죠. 결국 여전히 기축통화는 달러고 그리고 레이 달리오의 책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화폐의 주기, 즉 기축통화의 주기는 250년의 사이클을 거칩니다. 근데 중요한 점,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지는 브리튼 우즈 체제가 확립이 되고 나서였거든요. 그러면 불과 아직 7, 80년도 안 지났어요. 그러면은 여전히 갈 일이 남았기 때문에 비트코인 달러를 대체한다 저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단지 이거죠. 일종의 해지성. 그러니까 금도 사실은 해지성이거든요. 마치 중국 개인들이 금을 정말 많이 사요. 작년 초부터. 그러니까 왜 얘들이 많이 사느냐? 이유는 간단해.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사는 것보다 중앙은행이 사는 것보다 중국 개인이 중앙은행보다 25배를 사고 있거든요. 왜 중국 개인들이 저렇게 ETF로만 25배를 사고 전 세계 금현물 ETF의 50%를 중국 개인들이 살까? 간단해. 해지하기 위함이에요. 중국 정부를 불신하고 정책을 위안화 표시 자산을 불신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단지 해지죠. 그러니까 그 통화에 대한 해지성으로 그렇게 본다면 볼 수 있겠고. 근데 사실 그렇게 치면은 비트코인이 달러화 측면에서 이걸 뭔가를 대체한다고 접근 또는 달러화가 이제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라서라기보다는 근데 그렇게 따진다면 중국 위안화는 더 가치가 떨어지는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면은 단지 우리는 해지성이다. 결국 회피 심리죠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또 원자재 얘기하면서 유가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유가보다는 천연가스 이런 얘기 해주셨거든요. 최근 상황이 어떤 거예요? 유가는 네. 어쨌든 조금씩 계속 레벨 다운이 전개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되게 고민하는 부분은 사실 사우디예요.
그러니까 유가가 회복되긴 할 수 있겠죠.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어쨌든 트럼프가 중국과 인도가 가장 많이 수입을 하는 이란산과 러시아산을 제재를 풀어주려 하거든요. 얘네들의 제재가 풀어지면은 얘네들은 그동안 제재받고 있었기 때문에 국제 가격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석유를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인도는 디플레이션 수출할 수 있었죠. 근데 이걸 트럼프가 더 이상 막아버리게끔 하기 위해서 제재를 풀어주려 해요. 자, 그러면은 유가는 이들 글로벌 석유 수요 2위와 3위 소비국인 중국과 인도가 더 이상 싸게 못 사고 비싼 걸 사야 된다. 그럼 유가는 회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 봐요. 다만 왜 사우디가 문제라 보고 왜 유가가 천연가스보다 약할 수밖에 없다라 보냐면은 사우디가 4월 30일 날 그런 말을 했어요. 더 이상 감산할 의지가 없고 장기간 동안 저유가를 갖다가 감당할 자신이 있다라 얘기를 했어요. 왜 그 말을 했냐면은 자기 오펙 플러스 내부에 자기 말을 안 듣는 애들이 점점 나오기 속출했으니까요. 대표적으로 카자흐스탄이 말 안 듣게 계속 증산하니까요. 만약 유가가 여기서 브렌트 기준 50% 떨어진다 하더라도 카자흐스탄의 재정 유입에서 에너지 부문 같은 경우 수익이 12%밖에 삭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더 말을 안 들을 게 뻔해요. 그럼 사우디는 더 많은 증산을 할 수 있겠죠. 유가를 낮춰서라도 협박을 하는 거죠. 과거처럼. 근데 문제는 이게 계속돼 버리면은 3차 유가 전쟁이 터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2014-15년도와 2020년도 때가 대표적 유가 전쟁이죠. 당시에도 수요는 안 좋았고, 당시에도 셰일 기업들이 약진하고 있었고, 당시에도 오펙 플러스나 오펙 내부에서 반대하는 애들이 나타났죠. 이견이 좀 많았고. 그렇죠. 네. 그때마다 사우디가 대규모로 증산하면서 유가를 급락시켰고 말을 듣게 만들었거든요. 문제는 그때마다 유가가 레벨 다운이 심각하게 발생했죠. 그래서 물론 가능성은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변수라고 봐요. 일단은 사우디가 저 말을 했기 때문에 조심하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조금씩 회복은 되겠지만은 다만 사우디 이슈 때문에 혹시 모르니 일단 상단은 닫아놓고 실제로 유가 전쟁이 발생하면은 더 레벨 다운 할 수 있고 이러면 셰일 기업들은 당연히 연쇄 파산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내년에는 공급할 플레이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어도 올해 있어서는 경계가 필요한 부분. 그래서 유가가 상대적으로 저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거시적으로 물가 측면에서 보면 사실 유가가 어느 정도 좀 낮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소비자 물가에 유가가 좀 눌러주고 기여하는 바가 좀 있잖아요. 그렇게 튀지 않게. 근데 이 부분이 어디까지, 그러니까 상단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 레벨 이 밴드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일단 WTI 기준으로 네. 하단을 55에서 상단 75 정도라고 보고 있고. 그럼 지금도 하단 근처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중요한 점은 이게 만약에 유가 전쟁이 발생했을 때는 하단이 50불도 밑으로 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의 유가 전쟁은 과거에 비교를 했었을 때 대규모 증산과 대규모 OSP 인하가 발생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유가는 하단이 자체가 의미가 없게 돼 버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셰일 기업들은 무조건 연쇄 파산 발생하고 이제 그래서 가격 레벨 자체는 현재로서는 리즈너블하게 그렇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천연가스는요? 가스는 저는 여전히 타켓을 갖다 6불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기존변 동일하고 작년 연초 때 1.5불 때 저는 계속 6불 간다라 외쳤는데 그래서 올해 초 때쯤에 거의 5불 근처까지 왔었다가 제가 그때부터는 다시 이제 비수기가 오기 때문에 가스를 꺾었는데 지금 다시 가스를 이제 6불 다시 간다라 말치거든요. 왜냐? 간단해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냉방 시즌이 왔다. 이제 비수기 끝난 거예요. 여름철이 오기 때문에 이제부터 월물 교체가 있습니다. 7월물로 교체가 돼요. 원자재이기 때문에. 그럼 7월 달에 재고로 반영했는데 7월 달은 여름철일 때 냉방 시즌이기 때문에 전력형 천연가스 수요가 급증을 해요. 두 번째, 왜 천연가스가 좋냐면 유럽이에요. 유럽은 이제 리스타킹에 들어가요. 근데 이제 관세 협정을 하고 있어요. 협의 중이죠. 합의가 된다면은 유럽은 더 많은 가스를 사줘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러시아산을 갖다가 2027년 이후에도 아예 수입을 금지하려 하는 법안 표결을 갖다 다음 달에 하거든요. 이러면은 유럽 쪽의 수요는 드러나는데 세 번째는 러시아예요. 러우 전쟁이 종전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러시아산을 갖다 유럽이 수입을 한다 하더라도 이전것처럼 수입 절대 못해요. 이거 러시아 에너지장관이 대놓고 얘기를 해요. 왜? 가스관들이 너무 많이 피폭이 됐고 3년 연속으로 안 썼기 때문에 유지 보수가 너무 길어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경유 가스관만 하더라도 작년 말까지 유통됐었는데 그거 피폭돼 버렸어요. 3월 달에. 노드스트림 가스관 3개가 있는데 그중에 2개가 피폭됐죠. 그리고 나머지가 열려 있지만은 다만 얘들은 안 쓴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럼 유지 보수가 중요해요. 자, 그럼 여전히 미국의 LNG 양 수출이 기대가 높고 그럼 뭐다? 미국 헨리허브 공급자 가격 헨리허브는 더 많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는 여전히 상방단에서 유하기 때문에 그걸 비교해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유가보다 가스가 여전히 더 매력적일 수밖에 없고 여기서 2배 갈 수밖에 없다라는 방향성이겠죠. 그래서 원유보다는 천연가스를 네, 원자재 투자 관점으로는 좀 봐야 되고 이 얘기가 참 궁금했는데 구리와 칠레 ETF 얘기거든요. 이제 광산 얘기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어떤 점 보고 계세요? 구리는 네. 저는 22년도 말 때였던가요? 2023년 초인가 계속 구조적 공급 부족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구린 공급이 없다. 백날 신재생 찬양론자들이나 데이터 센터 찬양론자들이 이제 데이터 센터나 신재생 에너지나 전기차 하니까 석유는 완전 대체될까 이렇게 주장하지만 맹점이 하나 있죠. 구리가 없어요. 구리가 없어요. 왜냐? 2012년부터 광산들은 당시 공급 과잉 사태 때문에 개발 투자를 한 적이 없어요. 구리를. 광산은 실제로 상사들한테 물어봐도 동일한 답변이에요. 채굴이 그러니까 탐사가 시작되면은 실제 허가받고 탐사하고 개발하고 채굴하기까지 10년에서 15년이 걸려요. 언제부터 광산 개발 투자가 들어가기 시작하냐면 정확히 2년 전부터예요. 그제서야 구리 광산들이 돈을 벌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전까지 돈을 못 벌었어요, 계속. 그래서 그때부터 또다시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죠. 아직 기간이 2년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 10년이 남은 거예요. 네. 물론 재활용 금속이 있죠. 리사이클 메탈이. 문제는 리사이클 메탈은 전체 공급의 15%밖에 안 되고 이게 사용되려면은 이런 노트북이나 이런 내구재에서 사용된 구리가 재활용이 될 수 있게끔 내구 연안이 돌아야 되는데 인프라에 가장 많이 쓰이는데 인프라의 내구 연안 전선 관련된 내구 연안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프라 전력망이죠. 이게 36년이에요. 내구 연수가. 그럼 36년 후 언제 많이 쓰였다? 2005년에서 2010년 브릭스 국가들의 고도 성장기 때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또는 아시아 네마리용의 성장기인데 그럼 빨라야 2030년에나 원료인 스크랩들이 도래하고 그걸로 재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전체 구리 수요에서 고순도 구리가 불필요한 산업 65%가 대체해서 구리가 진정될 수 있죠. 다만 그 전까지는 여전히 없는 거예요. 기존 광산들도 광산의 채굴량은 사상 최고치를 찍어요. 칠레, 페루가 최대 공급자인데 광산 채굴량은 많은데 계속 광산의 노후화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함량이 계속 미달돼서 과거에 50톤을 채굴하면 1톤 구리였다면 지금 190톤을 채굴해야만이 1톤이에요. 효율성이 너무하죠. 없죠. 그러니 재련 기업들이 계속 구리가 없다 하는 거예요. 구리 없다. 구리가 부족하다. 이유가 뻔하죠. 그러니 구리 가격이 경기가 그동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경기 고점 때만큼 좋은 거예요. 왜냐? 공급이 없으니. 그럼 이 사이클론은 구리 가격으로 경기를 판단하는데 좀 자료로 활용하기는 어떤 오류가 좀 있겠습니다. 공급의 문제. 그렇죠. 공급의 구조적 네.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판단 지표를 쓸 때는 구리랑 금의 상대성과를 보죠. 왜냐면은 이 두 개의 상대성값은 경기의 현 위치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근데 경기의 현 위치는 코로나 때만큼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코로나 때만큼을 반영한 거죠. 근데 어쨌든 구리는 그만큼 없기 때문에 그럼 가격이 더 가느냐? 저는 전고점밖에 못 간다라 봐요. 전고점이 어느 정도? 톤당 11,500불입니다. LME 기준으로. 네. 왜냐? 구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체재가 존재해요. 고순도 구리가 불필요한 산업군들은 65%는 대체재 알루미늄 쓰면 되거든요. 열천도나 전기전전 좀 떨어질지 몰라도 대체 가능해요. 그러면 상단 제한제예요. 그럼 구리광산에 투자하면 되지 않느냐? 아니에요. 구리광산의 문제점은 뭐냐? 코스트예요. 생산 비용 안에서 가장 비중도 많고 변동성이 높은 게 인건비, 연료비, 특히 전기예요. 전기는 뭐다? 가스죠. 자, 지금 월마트가 판가를 인상한대요. 왜냐? 보편적 관세가 됐기 때문에 판가는 인상해야 돼요. 그러면은 판가 인상하고 이게 전부 다 그런 코스트 압박이에요. 다 오르거든요. 어디 하나가 물가가 생기면 다 올라요. 자, 그러면은 이걸 감안하면은 광산 비용 부담이 분명 발생하게 돼요. 두 번째, 전력가스가 저는 좋다라 말씀드렸어요.
연말에 라니아 발생 확률이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좀 깨림직해요. 그러면은 전력비용은 계속 올라가는 구조라면은 광산도 코스트 따라서 구리를 쫓아가지만 구리만큼 비트하기 어려워요. 그럼 뭘 투자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칠레 ETF라 봐요. 이유는 간단해요. 칠레가 최대 구리 광산 생산자라서 아니에요. 그것도 맞지만 자, 칠레 은행들은 그러니까 칠레 ETF 안에 은행의 비중이 31%에 가장 커요. 그래서 저는 주목해요. 왜냐? 구리 없다잖아요. 없으니 개발 투자 한대잖아요. 그러면은 구리 광산들은 그 전까지 돈 없다가 2년 전부터 돈 좀 생기니까 투자한 거거든요. 근데 얘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어디선가 자금 조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은행이죠. 은행은 앉아서 돈 벌게 되는 거예요. 은행 수익이 좋아진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칠레 ETF에서 가장 큰 게 은행주면은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익은 당연히 좋아지고 업사이드가 계속 닫혀 있는 게 없죠. 구리처럼 대체제가 존재한 것도 아니고 거기다 배당도 좋습니다. 그럼 뭐다? 그냥 안정적으로 구리와의 상대 성과를 보면 칠레 ETF를 여전히 지금도 저평가예요. 그럼 뭐다? 광산에 대한 니즈가 계속해서 앞으로 2030년까지 필요하면은 그럼 칠레 ETF도 앞으로 계속 좋겠네 라는 가정으로 왜? 대출 수요 계속 있고 이익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 구조로 봐줘야 되지 않겠는가라 보고요. 칠레 ETF가 좀 생소하긴 한데 네. 최근 흐름도 괜찮아요? 지금 앞으로 이제 괜찮을 것이다 관점으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최근도 지금 한 2, 3개월째인가요? 주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만큼 구리가 없고 그렇게 되면 개발 투자는 계속해서 니즈가 많고 그래서 자금 조달 이슈로 예. 은행 수익이 좀 높아지니까 실제로 계속 네. 좋아지고 있고 알겠습니다. 원자재에 대한 이야기로 좀 꼭 원자재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 투자 관점을 좀 확장시켜 봐야 되는지 스토리를 얘기해 주셨는데 워낙에 연구원님은 이제 연성 원자재에 대해서도 가끔 깊이 있게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최근에는 연성 이 원자재 흐름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뭐 대표적으로 뭐 곡물이나 이런 애들 부진하죠. 근데 이제 다만 그나마 좀 낙관적으로 보는 거는 비료예요. 비료는 곡물 가격을 선행하거든요. 비료의 원료는 천연가스고요. 근데 천연가스가 올해 초까지 거의 근 5불까지 한마디로 전년 초 대비했었을 때 YOY로 170% 상승했었죠. 그렇다 보니 비료 가격이 후행적으로 날아갔었죠. 근데 비료의 대표적으로 왜냐면 전체 비료 시장 55% 질소계 비료이기 때문에 다른 비료 가격들 다 반영을 해요. 실제로 비료가 지금 정말 좋아요. 다. 그럼 뭐다? 이거에 기반해서 우리가 놓고 보면은 곡물은 이걸 반영을 해야 돼요. 나중에. 왜냐? 생산 코스트니까요. 영양분을 줘야 되니까. 질소계 비료에 가장 많은 질소계 비료를 먹는 게 밀가루에 걸린 소맥과 그리고 옥수수입니다. 그리고 우리 옷에 들어간 원면이에요. 얘들은 어떻다? 결국 나중에 농가에서는 결국 그 코스트를 전가하겠죠. 그러면 그만큼에 있어서 특히나 중요한 점은 앞서 말씀드렸어요. 연말로 갈수록 이상의 라니아 발생률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고. 그럼 어떻다? 연말에 파종을 해야 되는데 비료가 계속해서 이렇게 높아지는 그림이라면은 판가단에서 어떻다? 더 정가가 심해지고 작황에 대해서 더욱더 연말로 갈수록 안 좋아지는 니즈가 생겨요. 제 예상보다 너무 계속해서 상방이 후행하고 있지만은 뒤로 밀리고 있지만은 다만 중요한 점 비료가 지금 먼저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료를 나중에 추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연말로 가서 특히 9월, 10월 그때 갔을 때는 곡물 가격이 조금 더 비약적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 연말로 갈수록. 그래서 연말에 가스도 그렇고 비료도 특히나 비료는 이미 날아가 있고 곡물이 후행적으로 반영을 할 텐데 그래서 저는 연말 단에서가 좀 고민스러워요. 계속. 예. 지금의 이 말씀을 좀 힌트로 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최진영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